반물질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피부, 흐르는 피, 그리고 뼈를 이루는 칼슘까지 모두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단하고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주의 기본 법칙대로라면 우리도 이 행성도 멀리 빛나는 은하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았어야 할 것은 오직 텅 빈 어둠 속의 차가운 빛뿐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 답은 거의 무시될 만큼 작은 불균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는 바로 반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반물질, 즉 물질의 반대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반물질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매 순간 우주의 곳곳에서 심지어 우리 몸속에서도 미세하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집니다. 반물질의 이야기는 제가 물리학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종이 위에 그린 한 줄의 방정식이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예언하고 결국 그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자연히 인정한 이야기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학교에서 배운 가장 작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떠올려 보세요. 원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핵이 있으며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작은 알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핵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부호입니다. 음과 양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핵 주위를 맴돌며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자와 똑같지만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으며 모든 성질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지만 전하의 부호만 플러스인 전자, 우리는 그것을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 등장한 방식은 정말 놀랍습니다. 누군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그런 입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1928년 영국의 젊은 물리학자 폴 디렉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수학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렉이 풀려 했던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당시에 물리학에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루는 이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 전자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다루는 이론이었습니다. 전자는 작으면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므로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합쳐야 했습니다. 빠른 것과 작은 것의 법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정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디락은 그 방정식을 찾고 있었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락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름답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정식은 잘 깎인 보석처럼 자연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디락 방정식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전자의 움직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했고 전자가 가진 신비한 성질인 스핀까지도 방정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디락은 억지로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지만 자연의 미묘한 특징들이 그 방정식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니,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디락 방정식을 풀면 답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전자, 즉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음의 에너지라니,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음의 에너지해를 단순한 수학적 부산물로 여기고 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정식을 풀다 보면 가끔 현실에 대응되지 않는 답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나오면 길이가 음수일 수 없으니 마이너스 3을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의 에너지해도 그렇게 버리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디락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방정식을 믿었습니다. 방정식이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자연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식보다 방정식의 목소리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디락은 음의 에너지 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예언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음의 에너지 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면서도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즉 양의 전하를 띤 입자를 의미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입자, 수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일인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먼저 보고 그 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듭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락은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수학의 논리만으로 먼저 존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도를 그리다가 아직 탐험되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의 모든 곡선과 해류가 그곳에 섬이 없으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락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입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냐고 말이죠.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한동안 그 양전자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정식은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연은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무겁게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수학이 정말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디렉은 그저 자기가 만든 아름다운 환상에 속고 있었던 것인가? 입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순수한 빛만 남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을 소멸이라고 부르죠.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그들이 지닌 질량이 전부 빛 에너지로 변하는데요. 이 엄청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을 떠올려 봅시다. 에너지가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핵심은 바로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큰 수치이고 이를 제곱하면 그 크기는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릅니다. 이는 아주 작은 질량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잠든 에너지를 깨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은 질량의 극히 일부분만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도 질량의 1%도 채 빛으로 바뀌지 않죠. 하지만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질량의 100%가 에너지로 변환되죠. 이는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1g의 물질과 1g의 반물질이 만나게 된다면 그 작은 양은 거대한 도시를 날려버릴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것입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물질과 반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잠시 멈추고 이 현상의 양방향성을 생각해 봅시다. 소멸은 단방향이 아닙니다.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빛 에너지가 집중되면 그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이 한 쌍으로 패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쌍생성이라고 하죠. 에너지가 응결되면서 전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항상 쌍으로 말입니다. 전자 하나만 홀로 태어나는 일은 없으며 항상 양전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자연이 마치 회계사처럼 철저히 장부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이 균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찰한 한에서는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의 풍경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반입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양전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젊은 시절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저는 반입자를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는 일반적인 입자로 상상합니다. 즉, 양전자는 시간을 거슬러 흐르는 전자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가로축은 공간, 세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위로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일반적인 전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그림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을 그리죠. 그런데 어떤 입자가 시간을 거슬러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음전하를 가진 입자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
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양전하를 띠고 시간을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전자가 미래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모습은 전자가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둘은 같은 현상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소멸이라는 사건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빛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다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시간을 따라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빛과 충돌하면서 방향을 바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시간을 거슬러 가는 부분이 양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전자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던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 잠시 거꾸로 회오리를 치다가 다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관점을 가지면 입자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수많은 입자와 반입자들이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실이 시간 속을 앞뒤로 오가며 짜낸 무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선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일 뿐이고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흘러갈 뿐이죠. 하지만 좋은 그림은 우리에게 계산할 힘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가는 입자라는 그림은 제게 그 두 가지를 모두 선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예측되고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빛으로 사라지는지, 시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고 불편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함정이야말로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거대하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이 대칭을 사랑하여 물질과 함께 반물질을 똑같이 만든다면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 결론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우주의 시작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빅뱅이라고 부르죠.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금 배운 것을 떠올려 보세요. 충분히 강한 에너지는 물질과 반물질을 한 쌍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의 뜨거운 에너지 바다에서는 매 순간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전자와 양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끊임없이 에너지로부터 생성되었겠죠. 동시에 태어난 입자와 반입자들은 서로 만나 다시 소멸하며 빛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태어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태어나며 거대한 우주적 균형이 끌어오르고 있었죠.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만약 자연이 완벽하게 대칭적이라면 빅뱅은 물질과 반물질을 정확히 같은 양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입자 하나당 반입자 하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주가 식으면서 새로운 쌍이 태어날 에너지가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던 입자와 반입자들이 서로 만나 소멸하겠죠. 물질의 알갱이는 반물질의 알갱이와 만나 빛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자신의 반물질 짝과 만나 소멸할 것입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마지막 전자가 마지막 양전자와 만나 사라지면 우주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입자 하나 없는 그저 식어가는 빛으로 가득한 텅 빈 우주, 별도, 은하도, 행성도, 생명도 없는 우주. 그것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우주의 운명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도 저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밑의 지구도, 머리 위의 태양도, 밤하늘의 수천억 개의 별도, 그 별들이 모인 수천억 개의 은하도 전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우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대응하는 반물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여러 곳을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지만
반물질로 이루어진 별이나 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반물질 은하가 있다면 그것이 보통 물질과 만나는 경계에서 엄청난 소멸의 빛이 쏟아져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압도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물질과 반물질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주에는 물질만 남고 반물질은 사라졌을까요? 완벽한 대칭이 맞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어느 순간 완벽한 대칭이 아주 미세하게 깨져야만 합니다. 자연의 회계사가 단 한 번 장부를 아주 미세하게 잘못 적었어야 합니다. 물질을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불균형이 얼마나 작았는지 아십니까? 물리학자들은 이를 계산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반물질 입자 10억 개당 물질 입자는 10억 개에 딱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0억 대 10억 더하기 1, 그것이 전부입니다. 즉, 10억 개의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만나 모두 소멸하고 빛으로 사라진 후 짝을 찾지 못한 단 하나의 물질 입자가 남는 것이죠. 그 짝 없는 하나가 오늘날의 우주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 지구를 이루는 모든 바위, 태양을 태우는 모든 수소, 모든 은하의 모든 별이 바로 그 남은 10억분의 1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소멸의 불꽃놀이가 끝난 후 남은 작은 잔재입니다. 우리는 균형이 아니라 균형의 아주 미세한 깨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있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대한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거의 완벽했지만 단 한 군데가 어긋난 불완전함의 결과라는 것은 말입니다. 만약 자연이 정말로 완벽하게 대칭적이었다면 그 완벽함은 우리를 지워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주가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그 작은 결함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이는 거의 시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불균형은 왜 생겼을까요? 무엇이 자연을 물질적으로 미세하게 기울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10억분의 1의 불균형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딜에게 음의 에너지 해를 마주했을 때 막막함과 설렘을 동시에 떠올립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이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완전한 답은 없지만 우리는 답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물리학자가 우주가 물질로 가득 차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 조건들은 상식적으로도 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탐험할 때 우리는 물질의 총량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주의 법칙이 물질의 양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킨다면 처음부터 물질이 없었던 우주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무에서 물질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물질의 총량을 늘릴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은 물질과 반물질을 완전히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법칙 어딘가에는 물질 쪽을 아주 살짝 더 선호하는 비대칭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자연이 완벽하게 공평하다면 물질과 단물질은 항상 같은 양으로 생성되어 결국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공평함에는 아주 작은 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실험을 통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완벽하게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입자들의 붕괴를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반입자가 미세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아주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상상 속 비대칭이 아닌 실험실에서 측정된 실제 비대칭이기에 더욱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된 비대칭의 크기는 우리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미세한 불균형만으로는 10억 분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합니다. 이는 마치 범인의 발자국은 찾았지만 그 발자국이 너무 작아서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없어 보이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훨씬 더 큰 비대칭의 원천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입자나 새로운 자연의 법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미지의 영역이 오늘날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을 밤새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 모든 일이 평형 상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다른 쪽에서 정확히 되돌려지기 때문에 불균형이 남을 수 없습니다. 불균형이 굳어져 남으려면 우주는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빠르게 변화하여 되돌릴 틈이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초기 우주는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식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한 번 생긴 차이는 되돌려지기 전에 우주가 저만치 앞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영원히 고정되어 우리에게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에게 답의 윤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입자들이 어떻게 그 불균형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고자 하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입자 가속기와 깊은 지하의 검출기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잃어버린 비대칭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텅 비지 않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죠. 이 질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렸다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발견할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을 또 다른 시각에서 놀라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물질이 먼 우주나 거대한 실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물질은 지금 당신 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생각해보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그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방사성을 가집니다. 이 방사성 칼륨이 붕괴할 때 가끔 양전자를 방출합니다. 즉 평범한 바나나가 몇 시간에 한 번씩 반물질 알갱이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양전자는 주변의 전자와 만나 소멸해 빛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멸의 빛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속에서도 칼륨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니 당신도 아주 미세하게 반물질을 만들고 소멸시키는 작은 우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소멸의 빛을 의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특별한 물질을 몸에 소량 주입합니다. 그 물질이 몸속에서 양전자를 방출하면 양전자는 주변의 전자와 만나 소멸하며 두 줄기의 빛을 방출합니다. 외부에 설치된 검출기들이 그 빛을 동시에 포착하여 빛의 출발 지점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몸속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칼을 대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디렉이 종이 위에서 예언했던 그 양전자가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항상 감동적입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음의 에너지 해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병을 진단하고 목숨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기초과학은 종종 당장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를 묻기 전에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물질을 직접 만들어 붙잡아두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물질을 손에 쥐려 하는데 그것이 당신의 손가락, 담아둘 통, 주변의 공기 등 그 무엇과 닿기만 해도 즉시 폭발하듯 사라져버립니다. 반물질을 다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반물질은 일반적인 물질로 만든 그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벽에 닿는 순간 소멸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반물질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단단한 물질에 닿지 않도록 텅 빈 진공 속에서 자기장의 힘으로만 둥둥 떠있게 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과학자들은 반수소, 즉 반양성자 하나와 양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반물질 원자를 만들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붙잡아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우주의 거울상을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반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반물질을 합쳐도 전구 하나를 잠깐 켜기에도 모자랄 만큼입니다. 그만큼 반물질은 우리 우주에서 귀하고 우리 우주는 물질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딜에게 방정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방정식은 음의 에너지라는 이상한 해를 제시했고 딜렉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반입자의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그것을 안개 상자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질량 전체가 빛으로 사라지는 소멸을 보았고 반대로 빛에서 한 쌍이 태어나는 쌍생성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입자를 시간을 거슬러 가는 입자로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가 왜 텅 비지 않고 물질로 가득한가 하는 거대한 비대칭의 수수께끼에 도달했습니다. 10억 분의 1의 믿을 수 없이 작은 불균형이 오늘의 모든 것을 남겼다는 통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발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천재적인 머리나 거대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였습니다. 딜렉이 음의 에너지 해를 마주했을 때 그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그의 머리가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머리가 좋았지만 진짜 차이는 그가 불편한 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나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싶어 합니다. 음의 에너지라니 말도 안 된다고 지워버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딜렉은 그 불편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딜렉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끝까지 캐물었고 그 끈질김이 그를 반물질의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학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하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모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아무 답이나 붙잡고는 다 알았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 발견은 언제나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불편함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은 발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평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은 답이 틀린 채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 모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면 그 불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딜렉을 움직였던 것과 같은 불꽃이며 인류를 동굴에서 별까지 데려온 바로 그 불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책 파인만의 비밀, 호기심은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의 진짜 주제는 그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주에서 물질만이 살아남은 비대칭의 수수께끼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가. 그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을 이 책은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지금 당신은 호기심이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질량도 같고 행동 방식도 같으며 부호만 반대인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물질과 반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면요. 이런 가능성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만든 거울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울 속의 상이 원본과 완벽하게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흠집은 너무 작아서 일상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지만 138억 년 전 우주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흠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연이 좌우 입자와 반입자, 과거와 미래에 대해 완벽하게 공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어떤 방향을 더 선호하거나 어떤 종류의 입자를 더 편애한다는 것은 우아함을 추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는 거의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우리의 미적 취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밀한 실험들은 자연이 정말로 아주 살짝 한쪽을 편애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입자가 붕괴할 때와 그 반입자가 붕괴할 때의 확률이나 방식이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거울은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작은 흠집이야말로 우리가 텅 빈 빛의 우주가 아니라 별과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 살게 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저는 이 흠집의 발견이 주는 교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워야 하고 대칭적이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실제로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묻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연이 거울에 흠집을 냈다면 우리는 그 흠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흠집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불완전함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물질로 이루어진 별이나 은하를 찾지 못했지만 만약 우주의 아주 먼 영역에 반물질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영역은 물질이 이겼지만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는 반물질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생각이지요. 하지만 물질 영역과 반물질 영역이 맞닿는 경계에서는 끊임없는 소멸이 일어나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계의 빛을 찾기 위해 우주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주 전체가 거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비대칭은 우주 전체에 걸친 근본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수께끼를 더 깊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주 전체가 물질적으로 기울 수 있었을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놀라게 됩니다. 너무 큰 비대칭이면 우주는 너무 빨리 물질로 채워져 부드러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비대칭이면 우주는 텅 비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10억분의 1이라는 절묘하게 작은 값이 오늘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이렇게 정교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더 깊이 파고들 이유를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 값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가봅시다.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이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미세한 차이로 물질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우주적인 우연의 자식들입니다. 그 우연은 자연의 가장 깊은 법칙들이 빚어난 정교한 우연입니다. 10억 개의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사라질 때 짝을 잃고 남은 입자들이 모여 수소가 되고 수소가 별이 되고 별이 타면서 탄소와 산소와 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이 다시 흩어져 행성이 되고 그 행성 위에서 당신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한때 자신의 반물질 쌍둥이를 잃어버린 생존자들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 전 그 거대한 소멸의 불꽃놀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텅 빈 빛의 우주가 아니라 당신이 숨쉬고 별이 빛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가득 찬 우주. 그것이 10억분의 1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앞에서 저는 오늘도 그저 조용히 경이로워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사실이 사실은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가장 다정한 흠집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부디 그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당신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손등의 피부, 그 아래 흐르는 피, 뼈를 이루는 칼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작은 원자들. 우리는 이 세계가 단단하고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책상은 책상이고 돌은 돌이고 별은 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단단해 보이는 세계가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그대로 따랐다면 당신도 저도 이 행성도 저 멀리 빛나는 모든 은하도 없었어야 합니다. 남았어야 했던 건 오직 텅 빈 어둠 속을 떠도는 차가운 빛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 답은 10억분의 1이라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어떤 불균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연을 들여다볼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그 뒤에 더 깊은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바로 반물질입니다. 이름부터 어딘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리지요. 반물질이라니, 물질의 반대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반물질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고 매 순간 우주 곳곳에서 심지어 당신의 몸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물질의 이야기는 제가 평생 물리학을 사랑해온 이유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종이 위에 그린 한 줄의 방정식이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먼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자연이 그 예언이 옳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의 가장 작은 조각들을 떠올려 보세요. 원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핵이 있으며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보호를 가진 작은 알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핵 속에는 양의 전하를 가진 양성자가 있습니다. 플러스 보호지요. 음과 양이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자가 핵 주위에 붙들려 있고 그래서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 전자와 똑같은데 부호만 정반대인 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질량도 같고 크기도 같고 모든 성질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똑같은데 단 하나 전하의 부호만 플러스인 전자. 우리는 그것을 양전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이 생각이 처음 등장한 방식이 정말 놀랍습니다. 누군가 실험실에서 우연히 그런 입자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1928년 영국의 한 젊은 물리학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며 거의 수학 그 자체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렉이 풀고자 했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물리학에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루는 이론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자역학으로 전자처럼 아주 작은 것들을 다루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작으면서 동시에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합쳐야 했습니다. 빠른 것의 법칙과 작은 것의 법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정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디렉은 바로 그 방정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디렉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방정식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방정식이 아름답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순간 방정식은 마치 잘 깎인 보석처럼 자연의 깊은 진실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디렉 방정식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이 방정식은 전자의 움직임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설명했으며 전자의 신비한 성질인 스핀까지도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디렉은 억지로 무언가를 방정식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자연의 미묘한 특징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 모두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처럼 보였던 것이 있었죠. 디렉 방정식을 풀어보면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전자, 즉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음의 에너지라뇨?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개념입니다.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음의 에너지해를 단순히 수학적인 찌꺼기, 의미 없는 부산물로 간주하고 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방정식을 풀다 보면 가끔 현실에 맞지 않는 답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변 길이를 구할 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길이가 음수일 수 없으니 마이너스 3을 버리는 것처럼 음의 에너지 해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디렉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과학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방정식을 믿었고 방정식이 음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쩌면 자연이 정말로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관보다 방정식의 목소리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디렉은 그 음의 에너지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디렉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예언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음의 에너지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자와 똑같은 질량을 가지면서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즉 양의 전하를 띤 입자를 의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입자였죠. 수학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입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먼저 보고 나서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디렉은 이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오로지 수학의 논리만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도를 그리다가 아직 탐험되지 않은 바다 한가운데에 분명히 섬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의 모든 곡선과 해류가 그곳에 섬이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디렉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그런 입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양의 전자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정식은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자연은 아직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더 무겁게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수학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정말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디렉은 그저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환상에 속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빛의 속도의 제곱입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난 숫자이며 이를 제곱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숫자가 되죠. 이는 곧 아주 작은 질량 속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폭탄도 질량의 극히 일부만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빛으로 변환되는 질량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질량의 100%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는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방식입니다. 만약 1g의 물질과 같은 양의 반물질이 만나게 된다면 그 작은 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으로 거대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될 것입니다. 손톱 크기만 한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놀라운 현상의 양방향성을 생각해 봅시다. 소멸은 반방향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강한 빛 에너지가 모이면 그 에너지에서 물질과 반물질의 쌍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쌍생성이라고 부르죠. 에너지가 응집되어 전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탄생하는 현상입니다. 항상 쌍으로 나타납니다. 전자 하나만 홀로 태어나는 일은 없고 반드시 그 반대인 양전자도 함께 태어납니다. 마치 자연이 장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회계사처럼 보입니다. 물질을 만들 때마다 반물질도 정확히 하나를 만들어 균형을 유지하죠. 빌려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갚으면서 우주의 총 전하량은 항상 0으로 유지됩니다. 자연은 이 균형 장부를 결코 어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말이죠. 이제 이 순간부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각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반입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양전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었고 결국 어떤 해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사고 실험입니다. 저는 반입자를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는 일반 입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전자는 시간을 거꾸로 흐르며 움직이는 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가로축은 공간이고 세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위로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전자는 시간이 위로 흐르면서 이 그림 위에 선을 그리며 올라갑니다. 17, 11. 그런데 어떤 입자가 시간을 거슬러, 즉 그림에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1805.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시간을 거꾸로 가게 되면 외부에서 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양의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1816. 전하의 부호가 뒤집혀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양전자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모습은 전자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모습과 수학적으로 정확히 동일합니다. 둘은 동일한 현상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소멸이라는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1835.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빛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시간을 따라 앞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빛과 만나 방향을 틀어 시간을 거꾸로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시간을 거슬러 가는 부분이 양전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 소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단 하나의 전자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며 꺾인 것에 불과합니다. 19, 15. 마치 강물을 따라 흐르던 한 물줄기가 바위에 부딪혀 잠시 거꾸로 소용돌이치다가 다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선으로 보면 입자들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19, 39. 우주를 가득 채울 수많은 입자와 반입자들이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실이 시간 속을 앞뒤로 오가며 짜낸 무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자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선이 여기저기서 잘려 보이는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사고 방식일 뿐이며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26. 자연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개의치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그림은 우리에게 계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동시에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가는 입자라는 이 그림은 제게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예측되고 발견되었는지, 만나면 어떻게 빛으로 사라지는지, 그것을 시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까지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깊고 불편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 중 가장 거대하고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이 그렇게 대칭을 사랑한다면, 물질을 만들 때마다 반물질도 똑같이 만든다면 우리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결론을 향해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주의 시작을 떠올려 봅시다. 그 시작을 우리는 빅뱅이라 부릅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순간,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빛과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것을 떠올려 봅시다. 충분히 강한 에너지는 물질과 반물질을 쌍으로 만들어냅니다. 쌍생성 현상이죠. 따라서 초기 우주의 뜨거운 에너지 바다에서는 매 순간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전자와 양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끊임없이 에너지로부터 태어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태어난 입자와 반입자들은 서로 만나 다시 소멸하며 빛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태어나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거대한 우주적 균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자연이 완벽하게 대칭적이라면 빅뱅은 물질과 반물질을 정확히 동일한 양으로 만들었어야 합니다. 입자 하나당 반입자 하나, 오차 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주가 식어가면서 새로운 쌍이 태어나기에는 에너지가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던 입자와 반입자들은
서로 만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물질의 입자는 반물질의 입자와 만나 빛으로 사라집니다. 정확히 같은 양이 있었으니 모든 물질은 자신의 짝인 반물질을 찾아 소멸하게 됩니다. 단 하나도 남김없이 말이죠. 마지막 전자가 마지막 양전자와 만나 사라지고 나면 우주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입자 하나 없이 그저 식어가는 빛으로 가득한 텅 빈 우주가 남게 됩니다.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행성도 없는, 당연히 생명도 없는 우주. 그것이 완벽하게 대칭적인 우주의 운명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물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발밑에 지구, 머리 위에 태양, 밤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들, 그리고 그 별들이 모인 수천억 개의 은하도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짝이 되어야 할 반물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 곳곳을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지만 반물질로 이루어진 별이나 은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반물질 은하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일반 물질과 만나는 경계에서 엄청난 소멸의 빛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런 빛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거의 완전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우주에는 물질만 가득 남고 반물질은 사라졌을까요? 완벽한 대칭이 맞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딘가에서 어느 순간에 그 완벽한 대칭이 아주 미세하게 떼졌어야 합니다. 자연의 회계사가 단 한 번 장부를 아주 미세하게 잘못 적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낸 놀라운 불균형의 결과로 존재합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존재했죠. 그 차이가 얼마나 작았냐고요? 물리학자들은 이를 계산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반물질 입자 10억 개당 물질 입자가 10억 개의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이 미세한 불균형 덕분에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지구의 바위, 태양을 태우리는 수소, 그리고 모든 은하의 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소멸의 불꽃놀이가 끝난 후 남은 작은 잔재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그 균형의 미세한 깨짐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거대한 완벽함이 아닌 거의 완벽한 불완전함의 결과라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자연이 정말로 완벽하게 대칭적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주가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결함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만들었죠. 이는 거의 시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불균형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자연을 물질적으로 살짝 기울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0억 분의 불균형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 막막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주가 왜 물질로 가득한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천재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은 답이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정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이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완전한 답은 없지만 우리는 그 답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 물리학자가 우주가 물질로 가득 차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 조건들은 상식적으로도 꽤 이해가 갑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물질의 총량을 바꾸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물질의 개수를 절대로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처음에 0이었던 물질의 양은 영원히 0으로 남아 있어야 하겠죠. 무에서 물질이 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물질의 총 개수를 슬쩍 늘릴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균형을 깨려면 균형을 깰 수 있는 문이 적어도 하나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정말로 똑같이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미세한 편향이 있어야 하죠. 자연의 법칙 어딘가에 물질을 조금 더 선호하는 비대칭이 숨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연이 완벽하게 공평하다면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이 만들어져 결국 균형을 이루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공평함에 아주 작은 금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물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완벽하게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입자들의 붕괴를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반입자가 미세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연은 정말로 아주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는 상상 속의 비대칭이 아닌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된 비대칭이기에 놀라운 발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발견된 비대칭의 크기는 우리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작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미세한 편향만으로는 10억분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기에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죠. 이는 나치 범인의 발자국은 찾았지만 그 발자국이 너무 작아 도저히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없어 보이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훨씬 더 큰 비대칭의 원천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입자나 보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오늘날에도 많은 물리학자들을 밤새 연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이 모든 일이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쪽에서 정확히 되돌려집니다. 만들어진 만큼 부서지고 부서진 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불균형도 남을 수 없습니다. 우주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되돌릴 틈이 없어야 합니다. 다행히 초기 우주는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미친 듯이 빠르게 팽창하며 식어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서 한번 생긴 차이가 되돌려지기 전에 우주가 저만치 앞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우리에게 답의 윤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입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불균형을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려고 매달리는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입자 가속기와 깊은 지하의 검출기 안에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잃어버린 비대칭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텅 비지 않았는지,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쁩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려 있다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발견할 아름다움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반물질이 그저 먼 우주나 거대한 실험실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물질은 지금 당신 곁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원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칼륨 중 일부는 자연적으로 방사성을 띱니다. 방사성 칼륨이 붕괴할 때 가끔 양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바나나 한 개가 몇 시간에 한 번씩 반물질 알갱이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양전자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변의 전자와 만나 소멸의 빛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멸의 빛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당신의 몸속에서도 칼륨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역시 아주 미세하게 반물질을 만들고 소멸시키는 작은 우주인 셈입니다. 인간은 이 소멸의 빛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영상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는 양전자를 강출하는 특별한 물질을 몸에 소량 주입합니다. 그 물질이 몸속에서 양전자를 내놓으면 양전자는 곧바로 주변의 전자와 만나 소멸하면서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두 줄기의 빛을 방출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양전자의 발견이 오늘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음의 에너지 해석이
추상적이었던 질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을 진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기초과학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호기심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쓸모를 묻기 전에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매료됩니다. 그럼 단물질을 직접 만들어 붙잡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 봅시다. 만약 어떤 물질을 손에 쥐려 할 때 그것이 손가락이나 담을 수 있는 그릇, 심지어 공기와 닿기만 해도 즉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반물질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전입니다. 반물질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로 만든 그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닿는 순간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정말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반물질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강력한 자기장으로 만든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단단한 물질에 닿지 않도록 텅 빈 진공 상태 가운데에서 자기장 힘으로만 떠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반수소, 즉 반양성자 하나와 양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반물질 원자를 만들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붙잡아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의 거울상을 실험실에서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반물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반물질을 다 합쳐도 전구 하나를 잠깐 켤 수 있을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반물질은 우리 우주에서 매우 귀하며 이는 우리 우주가 물질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딜렉의 방정식에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정식은 음의 에너지라는 이상한 해를 내놓았고 딜렉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반입자의 예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앤더슨은 안개 상자 속에서 그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질량 전체가 빛으로 사라지는 소멸 현상을 보았고 반대로 빛에서 한 쌍이 태어나는 쌍성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반입자를 시간을 거슬러가는 입자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가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물질로 가득한가 하는 거대한 비대칭의 수수께끼에 도달했습니다. 15분의 1이라는 믿을 수 없이 작은 불균형이 오늘의 모든 것을 남겼다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라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발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천재적인 두뇌도 거대한 장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딜렉이 음의 에너지 해를 마주했을 때 그가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단순히 머리가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진정한 차이는 그가 불편한 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나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싶어합니다. 음의 에너지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워버리고 싶어하죠. 하지만 딜렉은 그 불편함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끝까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끈질김이 그를 반물질의 발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통하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모르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아무 답이나 붙잡고는 모든 것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언제나 모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불편함 속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것은 발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답을 모르는 채로 사는 것은 답이 틀린 채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란 바로 그 모름을 즐기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면 그 불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은 딜렉을 움직였던 불꽃이며 인류를 동굴에서 별까지 데려온 바로 그 불꽃입니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책 타임만의 비밀,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주제는 바로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법입니다. 우주에서 물질만 살아남은 비대칭의 수수께끼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구체적인 태도와 습관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지금 당신은 호기심이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불꽃은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불꽃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한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호기심과 발견의 여정은 언제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해왔습니다. 질량도 같고 행동하는 방식도 같고 부호만 반대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물질과 반물질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다르다면요. 바로 이 가능성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이 만든 거울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어서 거울 속의 산이 원본과 완벽하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흠집이 너무 작아서 일상에서는 알아챌 수 없지만 138억 년 전 우주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흠집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자연이 좌우 입자와 반입자, 과거와 미래에 대해 완벽하게 공평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어떤 방향을 더 좋아하거나 어떤 종류의 입자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우월함을 사랑하는 물리학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미적 취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밀한 실험들은 자연이 정말로 아주 살짝 한쪽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입자가 붕괴할 때와 그 반입자가 붕괴할 때 그 확률이나 방식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는 것입니다. 거울은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흠집이야말로 우리가 텅 빈 빛의 우주가 아니라 별과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에 살게 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흠집의 발견이 주는 교훈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워야 하고 대칭적이어야 하고 공평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기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은 자연이 어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실제로 어떤지를 겸손하게 묻고 듣는 것입니다. 자연이 거울에 흠집을 냈다면 우리는 그 흠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흠집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불완전함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흥미로운 생각의 갈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물질로 이루어진 별이나 은하를 우주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우주의 아주 먼 어떤 영역이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이 영역은 물질이 이겼지만 저 멀리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서는 반물질이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우 매력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물질 영역과 반물질 영역이 맞닿는 경계에서는 끊임없는 소멸이 일어나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계의 빛을 찾아 우주를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주 전체가 거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비대칭은 국소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친 근본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를 더 깊고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주 전체가 그 광대한 공간 모두가 한결같이 물질적으로 기울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우주는 아주 빠르고 거칠게 물질로 가득 차서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대칭이 너무 작았다면 우주는 텅 비어 있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10억 분의 1이라는 절묘하게도 작은, 동시에 충분한 그 값이 오늘날의 우주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손쉬운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숫자가 이렇게 정교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더 깊이 탐구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값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깊은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이것은 다음 세대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함께 가봅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멀리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이 만들어야 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물질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우리는 우주적인 우연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단순히 굴러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깊은 법칙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우연입니다. 10억 개의 입자와 반입자가 빛 속에서 서로를 만나 사라질 때 짝을 잃고 홀로 남은 단 하나의 입자들이 모여 수소가 되었고, 이 수소가 모여 별이 되었습니다. 별이 타오르다 죽으면서 그 안에서 탄소, 산소, 철이 만들어졌고, 그 무거운 원소들이 흩어져 행성이 되었으며, 그 행성 위에서 마침내 당신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을 이루는 모든 원자는 한때 자신의 반물질 쌍둥이를 잃어버린 생존자들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끝에 있는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138억 년 전 그 거대한 소멸의 불꽃놀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 생존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지요. 우주는 텅 빈 빛으로 가득한 무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별 하나 없이,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바라볼 어떤 눈동자도 없이 영원히 식어가는 그런 우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10억 분의 1의 차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주는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작은 불균형 덕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창한 이유로 존재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대한 회계 장부의 반올림 오차에서 태어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필연이 아닌 가능성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칭의 결과가 아니라 그 대칭이 살짝 깨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아남은 입자들이 모여 만든 우리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궁금해하며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의 일부가 우주 전체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반물질의 이야기는 결국 균형과 불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은 균형을 살아납니다. 모든 입자의 반입자를 짝지어주고 모든 전하의 반대 부호를 마련해주며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 균형은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그것이 끝까지 완벽했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한 균형은 곧 완벽한 공허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 완벽함 속에 아주 작은 불완전함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에서 별, 행성, 생명, 사랑,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어쩌면 존재한다는 것의 본질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균형을 향해 가다가 살짝 어긋난 그 틈새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의 끝을 모릅니다. 그 비대칭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호기심이 언젠가 그 답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자신의 비밀을 천천히 그러나 기꺼이 내어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묻고 끈질기게 파고들며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비례 기움의 에너지를 외면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연은 그런 사람에게만 조용히 다음 한 조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저는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빛나는 별들을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 모든 빛은 까마득한 옛날 거대한 소멸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은 입자의 후손들이라고. 그리고 당신 자신도 바로 그 살아남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텅 빈 빛의 우주가 아닌 당신이 숨쉬고 별이 빛나며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가득 찬 우주. 그것이 바로 10억 분의 1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앞에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경이로워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사실은 우주가 자기 자신에게 남긴 가장 다정한 흠집이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부디 그 경이로움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